안녕하세요, 다꾸입니다. 새 집에 와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인데 그동안 이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작년 5월부터 일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일본에서 집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집을 살 때 겪은 과정과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구입한 건 일본의 맨션입니다.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그 한국에서 말하는 작은 빌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는 일본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는 비교적 쉽게 끝나는데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을 받는 방법은 있는데 그 목돈을 조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사실 룸투어를 먼저 찍고 싶었는데 그 짐 정리가 아직 하나도 안 끝나가지고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집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비용과 예산의 확인이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뭔가를 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중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또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 변제가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을 사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저희 가정의 고정 지출의 확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달에 저희가 생활 유지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계산했고 만약 100% 대출로 집을 구입하게 됐을 경우 고정 지출이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물론이고 일본의 주택대출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주택단신보험 가입으로 암보험과 생명보험을 대체할 경우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계산했고 늘어나는 주거비용만큼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전세가 없고 월세 아니면 자가밖에 없어서 신축주택이나 맨션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내고 계시는 월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제 액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전단지에 적혀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거의 긍정의 끝판왕 수준의 아주 낙천적인 금리 전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단에 적혀있는 변제 액수는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예산 정하기. 이 단계에서 후보를 많이 좁힐 수 있었습니다. 비싸면 못 사니까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확인입니다. 물론 집을 산다고 해도 바로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지만 대부분은 길게 살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우선은 입지 조건부터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내가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그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지, 주변의 인프라는 어떤지, 주변 소음 문제는 어떤지,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는 바다가 보이는 곳인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시기 전에 가족회의를 반드시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집이란 있을 수가 없고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찾으러 다니면 괜히 힘만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주변 인프라와 교통 편의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직이나 독립을 하게 되더라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했어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는 역세권이란 개념이 희박합니다. 어차피 다들 차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 정체를 고려해야 돼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매물 정보의 확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기본은 인터넷 검색일 테니까 잠깐 일본 부동산 검색 사이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부동산 사이트인 아토홈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미리 생각해둔 예산, 평수, 그 외 조건을 입력해서 후보를 추려냅니다. 여기에 굉장히 자세한 조건을 넣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격, 평수, 건축연도 이 정도만 넣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추려냈다면 이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부동산에 상담 예약을 하고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서 구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일본 부동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거든요. 물론 중개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 고객을 속여먹으려고는 하진 않지만 당연하게도 본인의 회사에 불리한 조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부동산에서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거기에 본인이 정해둔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으면 바로 보러 가시면 되고요. 혹시 조건에 약간 어긋나 있더라도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형 부동산에만 가실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부동산에 해서 대응이 불친절하다, 사기를 친다, 그런 건 결코 아니지만 정보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 가격의 10%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3천만 원이었다면 여기에 플러스 300만 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매물 가격도 이제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가 되지만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등기 비용, 화재보험 같이 자잘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소한 팁인데요. 나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직원의 명함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픈하우스 방문했을 때 만났던 좀 나이가 지긋하신 일본 공인중개사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타켄시나 부동산 감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업맨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일단 일을 잘 물어는 오는데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나중에 고생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나 매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중요사항 설명이 가능한 건 일본의 타켄시 공인중개사뿐이고 35조 서면과 37조 계약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도 타켄시 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영업을 할 때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성을 무조건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당 자격증이 없는 영업맨은 적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명함에 표기를 합니다. 물론 직접 물어봐도 괜찮지만 처음에 명함을 건네받을 때 슬쩍 본 것만으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때 혹시 담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담당을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마지막 팁은 이거는 신축 맨션이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 흥정이 가능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중개한 사람도 결국엔 다 사람이니까 흥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본의 부동산법에서도 고객에게 융자나 할부를 제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만 가격을 깎아서 유도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맨션에서 벽지에 일부 파손 부위가 있다, 클리닝 비용과 리폼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발생할 것 같은 예상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리폼까지는 아닌데 벽지는 새로 바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시한 액수는 230만 원의 감액이었고 결과적으로는 200만 원, 약 2천만 원의 감액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이득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감액을 받기 전에 매매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고 결과적으로 말 한마디로 많은 금액을 아꼈습니다. 매물 검색까지 끝났다면 다음은 대출 가심사 신청입니다. 사실 이걸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혼자서 신청해봐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상담을 진행한 단계에서 해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사람들은 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가장 먼저 가심사 먼저 넣어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고객이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어서 오늘은 간단한 팁만 소개해 볼게요. 가장 먼저 최소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심사를 넣을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추천한 은행들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은행들입니다. 다만 부동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대출을 빨리 받게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게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이 말은 최적일 수는 있지만 최고의 대출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사람들은 보통 플랫 35라는 비교적 대출이 쉽게 나오는 기관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대출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 그게 계속 궁금했는데 이번에 대출을 진행하면서 그 이유를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번거로워요. 어쨌든 부동산에서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에도 2군데 정도는 독자적으로 알아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금리나 다른 조건 면에서 인터넷 뱅킹이 압승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원천징수표와 도장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자입니다. 원천징수표는 집에서 신청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 부동산에서 위임해서 신청을 진행할 때는 도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도장과 신분증과 원천징수표를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혹시 집을 바로 살 생각이 없더라도 대출이 어디까지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위임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심사에서 통과하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 만약에 대출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계약 불이행이 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출 본심사까지 통과했다면 거의 막바지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등기서류 준비 등의 복잡한 절차가 남았어요. 물론 제가 실제로 한 일은 계속 서류 보고 계속 도장 찍는 건데 이 단계에서 일본의 사법서사, 한국에선 법무사라고 할 텐데 이 사법서사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좀 내용이 지루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담아 들어두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법서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 집 사는 거 외에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사법서사, 판매자, 구매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출 확인을 하고 입금 확인을 하고 열쇠를 받고 기납인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집 관련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출, 보험,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생각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집을 사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주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집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혹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내가 책임질 생각으로 질러야 살 수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집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생각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혹은 인스타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